네, 미국 파이낸스 앤 컬리지 투어 사실 많은 분들이 지금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영상 하단에 있는 링크 보시면은 자세한 일정과 또 어디를 이렇게 방문을 할 수 있는지 또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또 방송 말미에 다시 한번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글로벌 인터뷰 오랜만에 뉴저지로 좀 연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주식 전문 유튜버 유선남님 함께 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떻게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저는 뭐 추석은 없었지만, 네. 재미나게 지내면서 사실 이번 주 동안 너무나 재미난 이벤트가 뭐 미국 내에서 많았어가지고, 아무래도 바쁘게 심심하지 않게 보냈던 것 같습니다. 뭐 어떤 이벤트가 가장 재밌으셨어요? 아시다시피 이번에 FOMC 때문에 뭐 전체적으로 바쁘기도 했고, 그 이후에 뭐 일본이나 중국 관련된 금리 발표도 있었고, 뭐 S&P에 새롭게 들어가는 종목들 관련해서도 뭐 영상 같은 거 만들고 그러느라 전체적으로 뭐 되게, 진짜 순식간에 지나갔던 것 같아요. 음, 자, 그러면 이제 미국에서 뭐 그런 금융적인 뭐 경제 관련한 이벤트도 있지만 지금 사진 보니까 저 이런 거 약간 좋아하거든요. 시장 느낌 나는 이런 스토어 간 거, 야외 스토어. 요거 뭐 어떤 풍경인 거예요? 근데 사실 이제 제가 펠팍이라고 해서 이제 한인타운 근처에서 사는데요. 이제 여기가 125주년 기념으로 이번에 페스티벌을 열었더라고요. 일단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참여해서 재미나게 놀았는데 이번 주 내내 이제 이 포트립 이제 펠팍 지역에서 레스토랑 위크라고 해서 레스토랑에서 세일도 하고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조금 즐겁게 보내는 것 이외에도 미국 내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저런 거를 그리워했는지 또 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나왔던 것 같아요. 이 소규모 페스티벌에. 그래서 개인적으로 아직까지 그래도 사람들이 아직까지 뭐 경기 침체를 느껴질 정도는 아니구나라고 생각이 좀 들었던 풍경인 것 같습니다. 네. 아니, 근데 이 사람이 저기 보니까 맛있는 거 먹는 거 많은데 어디 저 가서 좀 드셨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이제 뭐 혈당이 높다 보니까 여기서 파는 것들이 대부분 이제 단 거나 빵 같은 게 많아가지고 그쵸. 제가 먹을 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하지만 이제 음, 가서 좀 분위기를 이제 좀 네. 재미나게 즐겼던 것 같습니다. 다이어트는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죠? 아유, 그럼요. 저는 뭐, 일단 다이어트는 진행 중인데요. 일단 지금 당장 이제, 이제 제가 이제 새롭게 취업을 했는데, 일단 그 전에 취업하셨어요? 앞서서, 네네. 네,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네.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전에 잠깐 보험이 끊겼던 기간이 있었어서 당분간 딱 마운자로를 끊었는데요. 이 마운자로가 아시다시피 굉장히 효과 좋은 당뇨약 겸 다이어트 약인데, 이거 끊기 전까지 한 12kg가 빠졌는데, 네. 끊고 나서 한 달간 정도에 한 8kg, 7kg 정도가 찌더라고요. 네? 그래서 효과가 어마어마하게 좋았구나라고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요, 제가 사실 이렇게 우리 일주일 넘게 만에 우리 이 사람님 뵙잖아요. 근데 딱 네, 봤더니, 맞습니다. 약간 조금 찌셨나? 그래서 제가 또 이렇게 또 맞습니다. 여쭤보기가 조금 그래가지고 안 여쭤봤는데, 근데 요요가 좀 있군요. 끊으면 바로 요요가 오는군요. 요요라기보다는 이제 뭐 딱히 부작용이라는 느낌이 아니고요. 이제 마흔자로를 맞는 동안 식욕이 끊겼으니까 네. 마흔자로 끊고 나서 이제 식욕이 많이 돌아오더라고요. 그래서 드셨군요. 되게 네, 딱 이제 식욕이 돌아오니까 이제 천천히 찌더라고요. 이제 한 달 내내. 한 달 동안 8kg라면 이거 굉장히 많이 찐 건데, 예, 어쨌든 그럼 다시 맞습니다. 한번 이제 취업하셨으니까 예, 아, 잘 또 마음자로의 효과를 보시면서 원하는 몸무게 달성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을 위해서요. 자, 지난주에 썼던 주요 키워드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볼까요? 네, 근데 그 전에 앞서서 한번 요거는 좀 재미난 주제 같아서 네. 한번 1위 인뎀니티 한번 방금 전에 얘기를 하실 때 많은 분들이 모르시니까 제가 사실 이제 미 동부 쪽에서 있다 보니까 이 친구에 대해서 좀 알아서 한번 재밌게 얘기해 볼 부분이 있어서 한번 얘기를 좀 해드릴까 하는데 보험사. 이 1위 인뎀니티가 이제 보험회사긴 한데요. 얘네가 좀 독특한 게 지역에 한정된 보험회사입니다. 얘네들이 음. 뭐 스테이트 팜이나 올스테이트처럼 뭐 전국적인 회사는 아닌데 이 미 동부, 북동부 쪽에서 사실 좀 뭐랄까 좀 충성도가 높은 고객들 위주로 얘네들이 따로 독립대리인이라고 해서 인디펜던트 에이전트를 두고 요쪽 분야에서만 조금 더 특별화된 종류의 보험 상품을 판매를 하는데 사실 이 친구들이 뭐 유명하지는 않지만 최근 들어서 이쪽 지역 내에서 유명한 보험회사고 사실 충성도도 높고 이 근방 내에서는 사실 조금 더 평가가 높게 받게 되면서 사실 이번에 S&P 500에 들어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S&P 500 들어가기 전부터 좀 이제 제가 이제 집을 사거나 하면서 좀 많이 같이 이야기를 했던 회사라서 이제 간단하게 한번 덧붙여 보고 싶었습니다. 네.
자, 이번 S&P 500에 포함된 보험회사 1위 인덱리티에 대한 얘기도 또 해주셨고요. 그럼 이제 키워드 한번 볼까요? 네, 일단 저번 주 주요 키워드 먼저 간단하게 네.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 같은 경우는 이제 당연히 이제 가장 중요한 이슈 두 가지가 있었죠. 이제 미국의 빅스텝 금리 인하와 일본, 중국, 영국의 금리 동결.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가 개인적으로 흥미롭게 봤던 게 이제 아지제인이라는 친구가 이제 넥스트 버핏이라고도 가끔씩 불리는 친구인데 이제 버크셔 지분을 대량 매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개인적으로 이제 준비를 했는데 사실 미국에서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이번 주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다 보니까 이번 주 키워드에서 사실 좀 더 디테일하게 보겠지만 사실 굉장히 예상 외였습니다. 저는 무조건 25bp라고 왔는데 사실 저번 주 정확히 말하면 이제 저저번 주 토요일쯤에 재미난 일들이 좀 있었는데 이게 원래 모든 기관들이 사실 25bp를 예상을 하고 있고 JP 모건이 혼자서 50bp를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닉 티밀하우스 기자가 저저번 주 금요일쯤에 갑작스럽게 50bp 가능성 있다. 연준이 고민하고 있다라는 기사를 내더니 갑작스럽게 50bp 인하 확률이 올라가고 나서 여기에 대해서 갑작스럽게 50bp 인하에 대한 결정을 내리면서 시장에서는 사실 어느 정도 약간 좀 예상치 못했다. 정확히 말하면 기관들이 예상치 못했다라는 부분들이 좀 맞는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생각보다 시장에서는 조금 얻어맞았다라는 느낌이 좀 강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니키메로스 기자의 발언이 나오고 난 이후에도 사실상 뭐 뱅오와나 다른 기관들 사이에서는 자신들의 의견을 크게 바꾸지 않으면서 여전히 기관들은 25bp나 특히 생각보다 노동 지표가 분명히 예상보다 하향 조정됐다라고 하지만은 사실 8월 들어서 6월과 7월보다 훨씬 더 좋은 60% 이상 좋은 비농업공인 지수가 나왔고 실업률 지표도 안정적이었다 보니까 25bp 인하가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는 금리 인하 50bp를 선택을 했다라는 점이 굉장히 저는 흥미롭게 그 당일날 봤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더 디테일하게 알아보도록 하고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이제 중국과 일본, 영국에서도 이제 기준금리를 유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진짜 의외의 결정들이 좀 나왔던 것 같은데 미국의 50bp도 인하도 사실 의외였지만 중국의 기준금리 동결도 사실 거의 한 67%에 해당하는 인원들이 애널리스트들이 이제 금리 인하를 할 거다라는 예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쪽에서는 금리를 동결하는 판단을 했습니다. 일본과 영국도 이제 금리 동결하는 판단을 하면서 동시에 일본은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 영국은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을 남겨놨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조금 이따가 더 디테일하게 알아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저번 주죠. 이제 저번 주에 제 개인적으로 좀 흥미롭게 봤던 내용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 버크셔 쪽에 있는 투자자들은 전체적으로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워렌 버핏의 오른팔로 불리면서 버크셔의 보험 사업을 글로벌 수준으로 선장시킨 아지제인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이 친구가 지난 9일 날 이제 버크셔 A 클래스 주식을 거의 한 자신이 가지고 있던 지분의 55%를 매각을 했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버핏이 주식 분할을 하지 않아서 주당 가격이 사실 버크셔 같은 경우는 가격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이게 총 금액이 약 1억 4천만 달러에 해당하는 주식인데요. 이제 이런 부분들을 매각을 했다라는 게 지금 당장 시장이 높게 고평가를 받고 있다라고 생각해서인지 실질적으로 버크셔 주가가 위기 이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장부 가치 거의 한 1.7배의 거래가 되고 있는데 무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매각을 진행한 게 과연 지금부터 약세라고 이제 될 것이라고 예상되기 때문인지 아니면 혹시 카말라 해리스가 당선이 된다면 이제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 지지율이 사실 예전보다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만약에 당선될 경우 양도소득세율이 20에서 28%로 인상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익 실현하는 것인지에 대한 의견이 좀 분분한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투자자가 가장 궁금한 부분들과 아마 조금 좀 연관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번 주 개인적으로 소식들 중에 좀 더 제가 집중해서 봤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지난주에 있었던 이슈, 사실 뭐 추석 연휴를 지나면서 우리 국장이나 국내 투자자분들은 이런 이슈를 한꺼번에 이제 이틀 사이 소화를 했는데요. 이번 주에도 꽤 주요한 지표들 발표가 좀 예정이 돼 있네요. 네, 맞습니다. 일단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연준 위원들의 연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연준 위원들의 연설이 보스팅 총재, 카시 카립 총재, 뭐 보우만 연준 위원 아니면은 뭐 파월, 윌리엄스, 보우만까지 뭐 여러 연준 위원들의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일단 월요일부터 간단하게 스케줄 먼저 정리를 해드리면 제조업과 마켓 종합구매관리자 지수가 나오게 되게 되고요. 화요일 날은 S&P 케이스실러 도시주택가격 지수 이거는 뭐 일단 예전 달 7월 달 데이터가 나오는 것이다 보니까
보니까 그렇게까지 중요한 지표는 아니지만 그래도 현재 인플레이션 관련한 추이를 볼 수 있다니까 좀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2년물에 대한 국채 입찰, 수요일 날 같은 경우는 건축 승인 건수, 신규 주택 판매, 5년물 국채 입찰, 목요일 날은 실업수당청 건수, 내구재 수주, 그리고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이 예정이 되어 있고요. 이것을 제외하고는 윌리엄스 연준 의장, 마이클 바 부의장까지 연설이 예정되어 있는데 마이클 바 부의장 같은 경우는 은행에 좀 충격을 줄 수 있는 연설을 할 수 있거든요. 이제 마이클 바 같은 경우는 연준 쪽의 이야기보다는 조금 더 연준에서 진행하고 있는 은행의 규제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사실 JP 모건의 저번에 회장이 좀 나와가지고 사장이었나 회장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나와가지고 아무래도 다음 분기 쪽에서는 우리들의 수익이 줄어들 것 같다라면서 은행주들의 폭락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가 마이클 바 부의장을 통해서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금요일 날은 PC 물가지수와 보만 연준위원회 연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이번 주도 여러 중요한 지표가 예정되어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가운데 안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세 가지 중요한 스케줄 중요한 뉴스가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간단하게 여기에 대해서 좀 이따 간단하게 이제 디테일하게 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첫 번째는 금리 결정에 대한 여파, 두 번째는 PC 물가지수,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항반 노조에서 정말 커다란 규모의 파업을 준비 중이고 이 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튀어오를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어서 이 부분과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나이키와 보잉에 대한 디테일한 이야기를 조금 해볼까 합니다. 네. 일단 금리 결정 여파, 지난주 이제 목요일 그리고 이제 금요일 시장을 움직이게 했는데 특히나 이제 목요일 같은 경우에는 급등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번 주에는 여러 가지 이제 연준 인사들의 발표가 있고 또 발언들에 있어서의 주목을 끄는 그런 이벤트가 예정돼 있는데 그 여파를 지금 어떻게 예상을 좀 할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저번에 연준에서 발표를 했던 FOMC 내용 먼저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짚고 넘어갈까 하는데요. 일단 50bp 인하를 한 것 자체가 예상이었던 점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고요. 일단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은 QT를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일단 연준의 성명서에서 변화가 좀 있었습니다. 일단 50bp 인하라는 점이 가장 시장에서 집중을 했던 부분인 것 같고 고용 시장에 대해서 조금 재미났던 건 일자리 증가가 더 둔화되었으나 실업률이 분명히 약간 상승했지만 여전히 낮은 상태, 완전 고용에 가까운 상태를 유지한다라고 얘기를 했으며 QT를 그대로 유지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연준의 점도표가 나왔는데 연준의 점도표가 변화가 굉장히 컸습니다. 이번에 금리 인하가 일단은 25bp에서 100bp로 굉장히 커다랗게 상향 조정이 됐고요. 약 4번의 금리 인하에 해당하는 수치고 이번에 실업률 같은 경우는 4.1%에서 4.44%로 그리고 내년의 실업률도 4.44%로 상향 조정이 됐고 그 대신에 이번에 코어 인플레에 대한 예상치가 2.8%에서 2.6%로 하향 조정. 다만 GDP에 대한 예측이 2.1에서 2.0%로 조정이 됐고 그리고 재미난 점은 장기 중립금리가 예상치가 올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파월 연준 의장도 중간에 코멘트를 하긴 했었는데요. 일단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점도표가 이제 굉장히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연착륙에 가까운 지표가 나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인플레이션 지표가 거의 마무리가 됐다고 생각하는 게 대부분 연준위원들의 생각인 것 같고 사실 저도 여기에 대해서 커다란 의견이 다르지는 않습니다. 유가가 내려가고 있고 11월 달에 이제 전체적으로 뭐 감산이 끝난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이 다시 튀어오르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긴 하지만 이제 실업률이 여전히 괴롭히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저 같은 경우는 파월 연준행이 저번 FOMC 때 50bp는 예상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25bp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이제 50bp 인하를 했는데요. 일단 여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연준위원들의 의견들은 조금 그래도 나뉘었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점도표를 찍을 때 보시면 2024년 볼 때 4.5 기준으로 반반 정도 나눠져 있다라고 생각이 좀 들었고요. 여기에 대해서 몇몇 뉴스가 더 나왔는데 금리 인하를 11명의 의원이 찬성을 했고 정확히 50bp 금리 인하를 이제 11명의 의원이 찬성했고 한 명만 반대를 했는데 그 한 명의 의원이 보우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연준 의원 중 10명이 2024년 두 회의에서 0.5% 이상의 금리 인하를 지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연준 내부에서 금리 인하 속도에 대한 이견이 좀 존재한다라고 하긴 합니다. 말씀드렸지만 보우만 연준 의원이 이번에 나와서 연설하면서 아예 대놓고 자기가 반대를 했고 그것에 대한 이유를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노동시장 약화를 막기 위해서 50bp를 주장한 사람도 있었고 인플레를 막기 위해서 25bp 인하를 주장한 사람도 있었는데 무튼 요 가운데 안에서 여러 토론을 통해서 50bp 인하가 좀 더 압도적인 지지를 가져갔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가운데 안에서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이 굉장히 저는 인상 깊게 봤는데요. 일단 재미난 거는 사실 우리가 50bp 인하를 한다라고 하면은 노동시장의 약화를 막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인플레가
좀 튀어오라도 노동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좀 금리 인하를 50bp를 단행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네. 아니라고 파월에서는 이렇게 했습니다. 다만 이번에 우리가 경제가 강하기 때문에 50bp 인하를 할 수 있는 거다. 음. 우리가 연착륙에 가깝기 때문에 경제가 강한 것을 유지하면서도 이 경제를 더 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인플레이션이 더 튀어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50bp 인하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일단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만약에라도 인플레이션이 튀어오르면 금리 인하를 속도를 조절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커다란 자신감을 나타냈다라고 얘기가 나왔고요. 음. 또한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50bp 인하를 결정하게 된 것은 아무래도 비농업 고용 지표가 하향 조정된 게 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문이 들었는데 그럼 노동 지표가 안 좋다라고 생각하나요?라고 할 땐 그건 아니고 다만 우리가 완전 고용에 가깝지만 우리가 behind the curve, 우리가 커브에서 뒤처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갑작스럽게 노동시장의 리스크가 올라가는 걸 방지 위해서 선제 타격으로 현재 대응으로 대응하고 있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QT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당분간 더 유지될 예정이고 다만 이렇게 50bp 인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이 속도를 유지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말아라라는 점을 아주 강력하게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다만 여기에 대해서 조금 안 좋은 얘기 하나 들어가긴 했는데요. 장기 중립 금리가 초저금리 시대로는 앞으로는 못 내려갈 거다라고 굉장히 커다랗게 단언하기도 했고요. 다만 예전보다 중립금리가 조금 올랐지만 여기에 대한 명확한 수치는 알 수 없다라고 하면서 애매모호하게 좀 마무리를 하긴 했지만 이 이후에 장기금리가 조금씩 튀어 올랐다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아마 시장에서는 장기금리가 예전보다는 좀 크게 올랐고 실질적으로 점도표 내에서도 올랐다고 평가가 되다 보니까 채권 시장에 대한 영향력이 좀 강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주거비 관련된 부분이 좀 재미났던 것 같습니다. 이제 주거비와 OER 재계약이 생각보다 디플레이션을 주거비에 대한 디플레이션이 못 나오게 만드는데 이게 연준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주거 공간이 부족한 거는 현재 지금 연준이 아니라 이제 정책을 통해서 해결해야 된다라는 발언을 하기도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경기 침체가 올 것 같냐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경기 침체가 지금이 아니고 앞으로도 안 올 거라고 생각한다면서 연착륙에 조금 더 무게를 실었고 음.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인플레이션이 잡혔으니까 지금의 고금리를 정상화하고 재조정할 필요가 있어서 밸런스를 잡은 거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경기 침체 때문에 50bp 인하를 안 한 게 아니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명확하게 하면서 지금 시장에 대한 평가를 굉장히 좋게 혹은 연착륙에 가깝게 평가를 냈고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인플레이션은 아마 후대응으로 잡고 이제 경기 침체는 혹은 노동 약화는 문제가 생기기 전에 예전의 인플레이션과는 다르게 선제 대응을 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요. 일단 이런 부분들에 관련해서 이제 사실 전체적으로 시장 같은 경우는 S&P 500은 고점을 찍었고요. 이제 재미난 거는 이런 소식이 나오고 난 이후에 미국 달러가 약화가 예정이 되다 보니까 중국의 금리 인하 관련된 부분들이 사실 69%에 해당하는 인원들이 중국에 내수 부진이 있으니까 어차피 이제 위안화 약세는 막았으니까 아무래도 금리를 인하하지 않을까라는 예정이 제일 많았는데 그거를 조금 더 뒤집는 중국의 금리 동결 판결이 나왔고요.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은 제가 전에도 한번 언급드리긴 했지만 중국 내부에서 사실 지금보다 더 금리 인하를 했을 때 은행적 시스템이 굉장히 위험을 받을 수 있거든요. 이제 마진율이 굉장히 적어졌고 마진율이 거의 레이저 띵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거의 면도할 만큼 굉장히 적은 상황이라는 뜻인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당장은 내수 부진의 합기보다는 아마 위안화를 좀 안정시키고 지금 당장 중국이 가지고 있는 국제적인 위치에 대해서 먼저 신경을 썼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미국의 금리 차가 지속적으로 벌어지면 중국의 자본 유출이 가속화되고 여기에 대해서 위안화 가치가 하락할 수 있다 보니까 특히 최근 들어서는 엔캐리 트레이딩 대신 위안화 캐리 트레이딩이라는 게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지면서 또 여기에 대해서 스태그플레이션이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조금 조심스러운 모습이 나온 것 같고요. 그 대신에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다음번에는 거의 90%에 가깝게 금리 인하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평가가 나왔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중국이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부동산 관련해서 우리가 규제를 약화시키겠다라고 이번에 발표를 하게 되게 되면서 실질적으로 중국 쪽에서도 아직까지 확실히 내수 관리에 좀 더 신경을 쓰고 있다라는 지표까지 나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일본 쪽에서는요, 사실 금리 동결을 했습니다. 뭐 대부분은 예상을 했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일본 쪽이 금리를 이미 두 번 인상한 상황에서 아직까지는 금리 인상할 여력이 없을 것 같다라는 게 사실 대부분의 판결이었고요. 그 대신에 여기에다가 중요한 한마디가 나왔습니다. 아마 금리 동결하고 나서 금리 인상에 대한 시사를 했지만 당장은 아니고 사실상 다음 건에 관련해서 10월 달에도 금리 인상을 안 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게 되면서 12월 인상 가능성이 높아졌고 그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엔캐리 트레이딩에 대한 청산 가능성은
전체적으로 낮아지게 되면서 시장에서는 좀 한숨을 좀 한숨을 좀 뭐 내려놨다. 무거운 짐을 내려놨다. 이제 정도로 얘기를 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금리 인하 관련한 이제 미국 쪽에서의 이슈는 일단은 앞으로는 아마 뭐 11월에는 인하가 단장 단행되기는 어렵고 이제 또 그러면 우리가 12월까지는 거의 2달 넘는 그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그 2달 사이에는 다양한 지표들 발표 그리고 더하기 연준 관련한 다양한 인물들의 그 발언들을 보면서 앞으로의 금리가 얼마나 빨리 또 어떻게 인하 기조를 가져가게 될지 그게 또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또 지표로 드러나게 될지도 계속 지켜봐야 될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는 그 미국 동부의 항구 대규모 파업이 그럼 예정돼 있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은 또 약간 물류 쪽에서 대란이 펼쳐질 수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제 미 동부 쪽에서 정말 50년 만에 대규모 파업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제가 한 저번 달쯤에 한번 잠깐 얘기를 해드리긴 해드렸었는데, 이제 미국 내에서 특히 동부항만 쪽에서는 이제 자동화를 도입하기 위해서 여러 이제 노조들과 협상 중이었는데, 이게 사실상 예전부터 조금 왔다 갔다 하면서 파업 가능성이 언급이 되기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이거를 50년 만에 대규모 파업이 다음 달에 나올 것으로 예고가 이미 나왔습니다. 이제 미국 경제 매체 CNBC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다뤘는데 여기에 대해서 뉴욕, 뉴저지 공사 쪽에서는 조금 더 비상할 얘기를 하고 이 ILA 정확히 말하면 국제항만노동자협회 파업에 대해서 대비책을 좀 많이 나서고 있는데요. 개별 해운사들은 이제 컨테이너가 항만에 적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작업량도 줄이고 있고 일부 운송회사들은 동부 쪽 파업이다 보니까 서해안 쪽으로 아예 운송 경로를 변동하기도 했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해운사가 미국 중서부에서 동해안으로 오는 수출 화물을 제한하는 조치가 나왔고 지속적으로 아마 한국과 멀리 떨어진 내륙에서 오는 화물에 있어 더 빨리 제한 조치가 적용될 거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서부 쪽에서는 더 많은 물동량을 처리를 해야 될 거고 그리고 동부 쪽에서는 자신들이 받는 물건들에 대해서 딜레이가 생기거나 추가적으로 비용이 청구되는 것을 결국 막을 수가 없다라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이제 이 ILA가 만장일치로 파업 권한을 승인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 사실 뭐 자동화를 도입하는 거는 당연한 이제 해운업계의 수순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결국 자신들의 지갑이 달렸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파업이 진행이 되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애널리스트들의 분석에 따르면 이제 뉴저지 뉴욕 항만에서만 아마 한 달간 파업이 발생했고 하루에 거의 최대 6억 달러 이상의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특히 이제 유럽, 아시아 등에서 출발해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자동차 관련 화물의 절반 이상이 이제 동해안 항구에 의존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미국뿐만이 아니라 이제 유럽, 오세아니아, 라틴 아메리카, 아시아에도 공급망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 특히 인플레이션 관련해서는 친차 관련한 인플레이션 혹은 물건들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결국 물류비가 인상될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보니까 연준의 금리와는 관계없이 이번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튀어오를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네. 이런 부분들은 아마 다음 주에도 아마 다다음 주까지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이번 주 예정되어 있는 물가 관련한 데이터 PCE 발표가 또 예정되어 있죠? 네, 맞습니다. PC 물가지수 같은 경우는 사실 CPI보다 훨씬 더 연준이 많이 보는 지표긴 하지만 CPI가 나온 뒤에 나오는 데이터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중요도 자체는 조금 떨어진다라고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이제 CPI 때 나왔던 데이터가 이미 있기 때문에 중고차, 주거비, 운송비, 전기 쪽에서 생각보다 의외의 데이터가 나왔다는 점을 알고 있고 주거비와 운송비가 예정보다 높았다라는 점에 좀 착안을 해서 PC 물가 지수도 아마 코어 쪽에서 예상보다 조금 높은 수치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그런 가운데 안에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PC 물가 지수가 나오는지에 따라서 연준 위원들의 방향성도 좀 달라질 수 있다 보니까 사실 요거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리다가 못 드렸던 것 같은데 보만 총재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이 다시 또 튀어오를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원로 총재는 인플레이션이 실질적으로 내려왔고 그 위험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내가 분명히 매파를 대표하는 수장임에도 불구하고 50bp 인하에 찬성을 했다라고 얘기를 한 만큼 이번에 나온 PC 물가지수 만약에 CPI라도 다른 지점이 있다면 당연히 연준 위원들의 발언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보니까 아마 이번에도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기업별 소식에 있어서는 어떤 부분을 가장 또 이슈로 보셨는지 궁금한데, 뭐, 보잉 얘기도 있고, 나이키 얘기도 있고, 근데 저는 과연 나이키가 스타벅스처럼 기대감을 가질 수 있을지도 좀 궁금해요. 근데 사실 이번에 앞 순서에서 박종 팀장님 너무 잘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이제 뭐 나이키에 대한 부분은 더 설명할 게 있나 싶긴 하지만
일단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나이키의 CEO가 이번에 교체된 건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나이키가 이제 지나고 있는 행보에 아주 커다란 바람을 불러올 수 있다고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이제 특히 예전 CEO였던 같은 경우는 사실 굉장히 엘리트 출신이었습니다. 이제 도나오 현 CEO라가 전 CEO죠. 이제 전 CEO가 될 사람이 사실 신발 판매 방식을 확 바꿨었거든요. 예전에는 원래는 풋라커, 뭐 DSW 혹은 메이시스 같이 소매 판매 업체에서 신경을 써서 이제 도나오 CEO가 판매를 했었던 거를 이거를 바꿨습니다. 이제 도나오 CEO가 요거를 온라인 판매 비중을 늘리는 방법으로 바꿨는데 이게 코로나 시기 때는 너무 잘 통했지만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아디다스, 뉴발란스, 아식스 같은 기업들이 실적이 대폭 올라가고 있는데 반대로 나이키만 실적이 많이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너무 책상 위에서 너무 뭐라고 할까요? 이제 엘리트만의 생각이다라고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이번에 사실 새롭게 취임한 CEO 같은 경우는 사실 30년 넘게 32년 동안 나이키에서 바닥에서부터 인턴부터 시작해서 올라온 친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은퇴를 2020년에 했다가 돌아온 사람이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새롭게 나오는 엘리엇 힐 CEO가 아무래도 변혁을 갖고 올 것 같다. 이제 나이키의 사라진 혁신을 알고 있다. 역사를 알고 있는 인물이다라는 평가가 나오게 되게 되면서 앞으로는 이 CEO가 가지고 올 변화에 대해서 많이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보잉 같은 경우는 반대로 좀 안 좋은 소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사실 방산 부분의 CEO가 방산 부분의 대표가 전격 교체되기도 했고요. 최근에 나오고 있는 경영난에다가 덮쳐서 이제는 여기에다가 파업 소식 같은 경우도 나오고 있는데 16년 만에 파업 소식이 나오게 되게 되면서 신용 등급이 정크로 강등당할 위험이 있거든요. 신용 등급이 정크로 나오게 되면 투자 적격 등급이 아니게 되기 때문에 결실적으로 주가에 더 커다란 악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점도 아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 파업 기간에 회사의 현금 보유액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수의 직원을 대상으로 무급 임시휴직을 진행을 하거든요. 이제 파업 영향을 주는 직원은 4주마다 일주일씩 무급 휴직을 할 정도로 현재 회사가 악화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피해자만 거의 한 수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에 되어 있고요. 아무래도 요새 파업 들어가는 인원들만 3만 명이 넘는 인원이 파업할 거로 예상이 좀 되고 있어서 네. 전체적으로 이번 주도에도 커다란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자, 이번 주도 실적 발표에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있고 또 주말 앞두고는 코스트코 등의 실적 발표도 예정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저희 월무부와 함께 계속해서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월요일 이 시간 글로벌 인터뷰 미국 주식 전문 유튜버 유사람님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월요일 순서 함께 하셨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글로벌 머니톡 론칭을 하면서 3프로와 여러분과 함께할 아주 특별한 여행을 준비를 했습니다. 앞서서도 저희가 영상을 통해서 함께 보여드렸죠. 파이낸스 앤 컬리지 투어, 그러니까 말 그대로 미국의 이제 금융시장이나 또 우리가 주식 투자하면서 도움이 될 만한 다양한 세미나, 그리고 다양한 장소, 다양한 인물들을 만나볼 수 있는 그런 투어고요. 또 기업 발굴을 위한 현지 소비 트렌드 탐방뿐만 아니라 세계 최고의 또 석학들이 모이는 아이비리그 대학 세미나까지 포함되어 있어서 온 가족이 함께 좀 뜻깊은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투어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투어 기간은 11월 16일부터 11월 23일까지 6박 8일 동안의 일정으로 진행이 되고요. 뉴욕 그리고 보스턴 두 개의 도시를 방문하게 됩니다. 주요한 내용 중에요.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보셔야 될 부분들이 글로벌 투자은행이나 또 헤지펀드를 방문하게 되고 또 방문하는 것뿐만 아니라 세미나도 진행이 되고요. 현지 리테일몰이나 럭셔리 브랜드들의 소비 트렌드는 어떤지 직접 눈으로 보고 탐방을 할 수 있게 하고요. 또 여기에 마스터가 함께 동행을 하기 때문에 그냥 탐방뿐만 아니라 자세한 내용을 또 설명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아이브리그 대학 투어에서는 현지 교수의 또 특별한 강연도 준비되어 있다라고 하고요. 3프로TV 미국 현지 뉴욕 증권거래소를 또 방문해서 스튜디오도 보시고 또 증권거래소도 함께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또 우리 김프로님과의 만찬도 미국 현지에서 준비되어 있다라고 하고 또 자유시간도 물론 포함되어 있는 또 즐거운 추억도 만들 수 있는 그런 정말 일석한4조 정도 되는 투어 프로그램 만들어 두고 있으니까 자세한 내용은 영상 하단의 링크를 통해서 여러분들 자세하게 일정도 확인해 보시고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월요일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 하셨고요. 저는 내일 오전 6시에 다시 돌아올게요.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